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선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진료 그리고 보존치료의 청구 핵심이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기초진료를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보존치료 중심의 청구 핵심 무엇인지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기초진료, 그 중에서도 진찰료 산정 기준. 쉬운 듯 하면서도 우리가 참 삭감을 꾸준하게 당하는 파트가 이 진찰료 파트인 것 같죠? 그리고 방사선과 마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실제 청구 입력 화면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진찰료, 방사선, 마취 순서대로 한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착오 없는 초재진 진찰료 산정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착오 없는 청구 당연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우리가 실수를 하냐면 프로그램이 요즘 워낙 이제 잘 돼 있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우리가 사용하는 2번에 또는 뭐 하나로 또는 원클릭 또는 뭐 기타 타사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점점 우리가 끌려가고 있죠. 워낙 알아서 잘 띄워주고 잘 만져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다 이게 맞겠거니 프로그램이 띄워주는 게 정답이겠거니 하면서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지 못하는 그래서 삭감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청구를 정말 잘 하시려면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따라가는 청구가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실력을 쌓아 올려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관치료 중에 내원한 환자인데 중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을 때 예를 들어 한 2달 만에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초진으로 뜨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그렇습니다. 30일을 기준으로 초진을 적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달 만에 오셨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당연히 초진, 최종 내원일로부터 2달 초진 이렇게 띄워줍니다. 하지만 초진이 아니라 이 환자는 근관치료가 종결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적용한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초진이 아니라 이렇게 재진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꼭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아보면 진찰료에서 꼭 한두 건 삭감 당할 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이고 재진인데 내가 모르고 초진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구나를 뒤늦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은 어차피 재진이 정답이었고 내가 더 비싼 초진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재심사 조정 청구나 뭐 이의신청 등등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요. 충전을 하고 예를 들어서 14, 15번의 마모로 어브레이전 때문에 GI로 때웠습니다. 그런데 한 2달쯤 지나서 그때 때웠던 부위가 좀 거칠다라고 해서 팔리싱만 했을 때 때운 부위에 팔리싱까지가 치료의 종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진으로 고쳐서 청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또한 프로그램에서는 한 달이 지나면 초진으로 띄워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 타 치과에서 떼웠는데 그 부위가 좀 거칠어서 팔리싱만 원한다라고 우리 치과에 오신 분이라면 초진의 충전물 연마 당연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내역 설명을 기재하셔야 되죠. 타 치과에서 충전한 부위를 연마만 합니다라고 기재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치주치료인데요. 치주치료 1개월 이후에 치주치료 후 처치를 시행한다. 즉 어떠한 치주수술, 즉 스케일링 또는 활택 또는 소파술을 하고 이후에 치주 처치를 하게 됐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때 3월 10일 날 상하게 활택을 하셨네요. 그리고 4월 14일 날 오셔가지고 활택한 부위에 대해서 드레싱을 하면서 하악의 46번을 같이 빼게 됩니다. 자, 이때 46번 발치만 생각하면 초진이 맞습니다. 하지만 10번대, 상하게 활택을 한 부위에 치주 치료가 지금 종결되지 않고 이어져 가는 느낌 보이시죠? 드레싱으로 넘어가고 있고 치주 치료는 동일 부위에 하나여 90일을 초재진의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종결이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진료가 이 치주 치료이기 때문에 치주 치료만큼은 30일을 초재진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90일을 초재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라도 4월 14일은 재진으로 적용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치주 치료 시 동일 부위 90일 기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치주 치료는 동일 부위에 한하여 초재진의 기준이 90일이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3월 4일 날 10번대 구치부에 부분 스케일링을 하고 5월 6일 날 오셨는데 여전히 10번대 구치부가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케일링이 아니라 활택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스케일링하고 순차적으로 활택으로 넘어가는 것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 부위 9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6일은 초진이 아니라 재진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들 실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초진이 정답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재진이 정답입니다. 추후에 사후관리 부분에서 진찰료 부분이 또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도 다 환수당할 수 있으니까 늘 청구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월에 촬영한 파노라마를 참조해서 매복치를 뺐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초진에 오셨을 당시 즉 3월 4일 날 38번, 48번 매복치 때문에 오셔서 파노라마를 찍습니다. 그리고 발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발치는 추후에 하고 싶어 하셔서 일단 오신 김에 치주가 안 좋아서 연일의 스케일링을 지금 하신 분이죠. 그렇게 하고 4월 29일 날 오셔서 발치 예약을 하고 오신 분이죠. 자, 매복치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된다? 방사선 촬영이 동반돼야 된다. 하지만 4월 29일 날 방사선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3월 4일에 촬영한 파노라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역 설명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촬영한 파노라마를 참조해서 뺐습니다. 라고 내역 설명 너무 잘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4월 29일에 방사선이 왜 동반되지 않았냐? 3월에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뺀 겁니다. 내역 설명 잘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수하신 게 뭐죠? 네. 이전에 촬영한 파노라마를 참조하면서 오늘 매복치를 뺐으니까 초진이 아니라 이 자리는 재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0일이 지나니까 또 프로그램은 초진으로 띄워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는 일 없도록 내역 설명과 진찰료는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케이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임플란트 이야기인데요. 보험 임플란트를 진행하던 중에 다른 치아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차트 보시죠. 3월 4일 날 오셔가지고 46, 47번을 보험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시고 우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청구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는 하악의 치석 제거를 시행을 같이 하셨네요. 자, 그렇게 하고 일단 연출을 어떻게 해보냐면 3월 4일 날 진단하고 그때 수술을 했어요. 식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식립했을 때 2단계를 청구할 수는 없죠. 식립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없고 스티치아웃 하는 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3월 4일 날 진단해서 수술까지 했지만 1단계 진단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고요. 5월 4일 날 오셨는데 14번 부위가 많이 안 좋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발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5월 한 달이 지났죠? 그러니까 초진 맞지 않나요? 14번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치료한 적이 없으니까 초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이분은 보험 임플란트가 현재 진행 중이신 분이죠. 1단계 다음 2단계와 3단계가 차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처음 진단 내린 환자분처럼 초진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5월 4일은 임플란트와는 상관없는 치아이지만 임플란트 또는 틀니도 마찬가지죠. 진행 중인 경우는 다른 치아를 진료 중이라도 다 재진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심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럼 이번엔 방사선 촬영에 관련한 사례를 보면서 주의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동일 부위에 치근단 촬영을 2번, 3번 찍는 경우가 제법 많으시죠? 지금은 다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서
필름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찍고 다시 필요하면 2번, 3번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방사선실로 모시고 가지 않고 포터블 촬영을 하면서 진료실에서 바로바로 촬영을 해버리니까 여러 장 동일 부위에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여러 번 찍었다고 해서 여러 장을 다 첨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날 치근단 촬영을 2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수 쭉 내려오면 근관장 측정 검사까지 신경치료 항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2장을 지금 촬영했다라고 7,200원을 청구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2번째 날 오셔서 확대 성형 세척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또 1장 찍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1장이 아니라 동시 2매를 하나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첫날도 둘째 날도 모두 다 방사선은 같은 부위에 2장을 찍은 건데 첫날은 7,200원이라고 하면서 치근단 촬영 판독 2장을 청구했고요. 2번째 날은 5,660원만 우리가 청구하면서 동일 부위 동시 2매 촬영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청구가 들어간 거죠. 이 2가지의 청구 방법 어떨 때 이렇게 적용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날 치근단 촬영 판독 2장은 동일 부위지만 촬영의 그 목적이 다를 때는 각각 인정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곱하기 2개, 2장 값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날처럼 동시 2매라고 적힌 것은 같은 부위에 2장을 찍었는데 그 촬영의 목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시 2매로 청구합니다. 라고 할 때 저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근관장 측정 검사를 하는데 파일을 3근간에 파일을 다 넣고 사진을 찍었는데 각도만 살짝 다르게 해서 찍었어요. 자, 근관장 길이 측정이라고 하는 큰 목적은 같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동시2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발치 전에 하나, 발치하고 뿌리가 남았나 안 남았나 확인차 하나. 자, 이것은 그 촬영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때는 동시2매가 아니라 각각, 즉 치근단 촬영 판독 2장 값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면 되죠? 촬영의 목적이 같았냐 달랐냐를 보고 우리는 각각이냐 동시2매냐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파노라마 청구 오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번을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심플한 발치를 하나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파노라마를 찍어서 진단을 내린 다음 46번을 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는 파노라마를 찍고 구치 발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청구를 잘 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치식이 46번 하나에 파노라마 촬영이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 촬영이 치아 한 개를 보기 위해서 찍는 건 과하다라고 심평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치식을 주시면 안 되고 파노라마는 전악 치식을 선택하셔서 전반적으로 치주질환 상태를 확인하고자 찍었습니다. 라고 처치순번을 따로 별도로 나누어 주시고 처치순번 2번에다가 그 중에서도 6번이 많이 좋지 않아서 6번만 뺍니다. 라고 처치순번 1과 2를 구별해서 청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방에 같이 묶어서 하니까 6번을 보기 위한 파노라마 촬영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의 대상이 된다. 치식 적용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치근단을 추가로 찍게 됐을 때 과연 인정해 주는가입니다. 즉 같은 날 2가지의 촬영 기법으로 진단을 내렸을 때 각각 인정되는가? 예, 답은 인정된다가 정답입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악, 전반적인 치주질환 상태를 확인하고자 만성 치주염 상태를 확인하고자 파노라마를 찍었고요. 그 중에서도 16번과 26번은 캐리어스가 있는데 그 우식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치근단을 2장 추가로 더 찍게 된 것이죠. 당연히 촬영의 목적도 다르고 파노라마 상에서 치아 우식 진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치근단이 필요했다면 얼마든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상병명을 치근단과 파노라마를 둘 다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적용해서 파노라마와 치근단을 청구했을 때는 제 생각에서는 치주염은 파노라마 상에서도 진단이 되는데 굳이 치근단을 또 같은 병명으로 치주염 진단을 위해서 추가로 촬영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와 치근단을 동시에 청구하실 때는 상병의 명칭을 조금 다르게 주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청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같은 상병명이라도 파노라마도 치주염, 치근단도 치주염을 주더라도 삭감 없이 좀 편하게 인정된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청구, 좀 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CT가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해마다 연초가 되면 집중심사 항목을 심사평가원은 발표하는데 2021년도도 작년, 재작년 마찬가지로 CT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CT가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기준이 아닌 경우나 청구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청구했다거나 과하다라고 판단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늘 좀 공부를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CT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을 잘 받고 있는 경우 하치조 신경관과 치근단이 겹쳐 보여. 겹쳐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가까워 보여, 근접하여라는 내역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CT가 삭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상악동 부위의 병소가 위치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CT가 인정된다라는 기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청구를 조금 도전해 보시는 경우가 정상적으로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CT를 추가로 찍어볼 수 있다라는 기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턱관절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측두와 관절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게 됐을 때는 CT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병명은 K07.65 상병명이 턱관절 환자에게 CT를 청구했을 때 인정 상병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치과 CT가 덴탈 CT가 인정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청구를 하면 일단 삭감시키고 보는 그런 심사 경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원장님하고 의논하셔서 CT가 정말 필요한 경우라서 촬영하고 청구했다면 삭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고요. 만약 그 인정 기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우의 수가 드물다는 이유로 심평원이 먼저 삭감을 시켜버린다면 그때는 우리가 재심사 조정 청구를 통해서 다 같이 CT가 인정되는 경우의 수를 같이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외에도 더 많은 CT 인정 기준이 있지만 제가 치과에서 그나마 많이 청구하고 있는 사례만 나열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청구 오류 사례를 살펴보시면 38번, 48번 파노라마를 찍었습니다. 왜? 매복치 진단 때문이죠. 자, 그리고 CT까지 추가로 찍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복치 때문에 CT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하치조 신경관과 치근단이 겹쳐 보여. 파노라마 상에서 겹쳐 보여서 이거 신경관 건드리면 위험한데 발치하다가 이거 위험한 텐데 CT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느껴질 때 찍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역 설명 적는 것까지는 잘하셨지만 여기서 근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삭감이 될 수 있다. 겹쳐 보여, 중첩되어 이러한 키워드가 절대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취 청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자, 상악의 2번이네요. 55번이라고도 표현하죠. 상악의 2번 빼면서 후상치조신경 전달 마취를 하셨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유치는 상하악에는 전달 마취를 인정하지 않죠. 하악의 D2번은 전달 마취를 인정하지만 상하악의 D2번은 침륜 마취만 인정한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55번의 전달 마취는 잘못 입력하신 겁니다. 침륜 마취로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과 46번을 발치를 하는데요. 18번은 단순 치주염으로 심플 발치를 했고 46번은 유착이었나 봐요. 앵킬로시스 때문에 난 발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발치에 벌을 청구한 거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취를 한번 살펴보면 상악의 18번 발치 때문에 후상 치조신경 전달 마취에 리도카인과 의약품 관리료를 청구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46번 빼면서 하악의 하치조 신경 전달 마취를 하셨나 봐요. 리도카인 하나에 의약품 관리료 청구하셨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늘 마취는 3종 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행위료와 사용한 앰플과 앰플 보관료인 의약품 관리료를 세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의약품 관리료는 하루에 한 개만 인정한다라는 기준이 따로 있죠. 따라서 의약품 관리료가 2번 들어가는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반드시 한 개만 뜨도록 해주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간혹
마취 3종 세트인데 의약품 관리료가 없어 라고 하면서 굳이 일부러 추가해서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일 없으시도록 의약품 관리료는 한 사람당 하루에 1개만 청구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는요. 47번에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심플하게 구취발치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취를 뭘 했냐면 구취부니까 하악이니까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에 리도카인 하나에 의약품 관리료 하나 3종 세트 잘 청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처치순번 2번을 보시면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엑스레이 찍고 발수하셨네요. 발수하면서 무슨 마취를 했다고 돼 있냐면 침륜 마취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치부니까 침륜 마취고 47번 구치부니까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 청구를 잘 한 듯 보이시죠? 그리고 의약품 관리료도 하루에 1개만 된다고 했으니까 42번의 의약품 관리료는 안 뜨게 들어가 있는 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네. 47번에 시행한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는 2분의 1 악당 산정입니다. 2분의 1 악당이라고 하는 것은 41번에서 47번까지가 이미 전달 마취에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42번에 시행한 침륜 마취는 청구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된 마취만 인정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42번의 침륜 마취는 청구를 하지 못하시고요. 대신에 사용하신 리도카인은 쓴 만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잡아내주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차트에 적힌 대로 42번의 침륜, 47번의 전달 각각 청구하시게 되면 침륜 마취가 삭감당하는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셔서 마취에서도 삭감 없는 깔끔한 청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청구 오류 사례를 가지고 산정 기준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2에서 다시 보존 치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